북미 대화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경도 국방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국방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그동안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대화의 동력과 신뢰관계를 지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 안보회의의 주요 성과는 무엇일까요? 30여 개국 안보수장과의 만남은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지금부터 논의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방 외교 성과 및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무장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훈풍이 불었던 한반도 비핵화 협상 테이블이 올 들어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총평 한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네, 정가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뭐 안보, 무역 그리고 대북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의 최전선이 이제 한반도로 이제 올라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그 고고도 미사일 체계라는 그 사드라는 그 체계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화웨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인도 태평양 그 전략에 있어가지고선 한반도가 이제 중점이 됐고요. 그리고 또 경제라든지 안보 이슈에서 한반도에 특히 한국의 선택이 지금 굉장히 기묘한 시기가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도 태평양 전략은 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와 호주들이 이제 안보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연대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모호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응대를 해왔다 그러면은 지금은 상당히 좀 선택지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과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런 문제를 중국에 대한 봉쇄라든지 압박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한국으로 하여금 상당한 좀 곤란한 상황에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그 투키디드스의 그런 함정에 지금 중심에 한국이 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핵화 협상이라든지 그리고 아시아 안보 회의와 관련된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의 입지가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에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권 회장님도 총평을 짧게 좀 해주세요. 네. 예, 한반도에 있는 훈풍이 일본으로 불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중 무역 경쟁을 비롯한 모든 내용들이 오는 6월 28일, 29일 날 있을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그 향방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함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또 중국이 하는 1대1로에도 참가를 하고 그리고 그런 여건 속에서도 사실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조건 없는 일북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펜 패싱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지금은 저펜 이니셔티브. 오히려 일본이 주도권을 그 훈풍이 일본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그 결과는 오사카 정상회의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위기가 굉장히 노출이 되고 있지만 저 뭐 요새 이제 하노이 1주년 많이 인터뷰 봤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2년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뭐 많은 불만이 있겠지만 지금 이 정도면 훈풍의 연속이다. 그리고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잖아요. 트럼프 네.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든가 이란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는 전혀 놀랍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위기라고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하던 대로 꾸준히 밟아 나간다면 지금은 전체적인 훈풍 중에 업앤다운이지 네. 훈풍에서 위기로 가는 건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위기를만 볼 수는 없다. 참 예측이 불허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나 싶은데요. 국장님, 지금 현상 진단하고 해법 마련이 그 어느 때 봐도 이제 시급한 상황인데 좀 이제 지난 3일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가장 큰 그 최대 안보회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8차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렸는데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예, 간단히 좀 소개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난 그 5월 31일에서 6월 2일간 그 싱가포르에서 그 아세안 안보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그 아세안 안보 회의는 우리 윤 교수님께서도 많이 기여를 하고 계신 서울 안보 대화처럼 그 1.5 트랙 안보 포럼입니다. 네. 그 샹글리라 대화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 이건 뭐 호텔 이름을 따서 그렇게 많이들 네. 부릅니다. 그 이번이 18차고 또 이번 회의에는 그 한국을 포함해서 그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또 영국, 프랑스, 러시아 같은 유럽 국가 또 아세안 국가 등 전 세계 40여 개국의 어떤 국방장관 예. 및 그 고위 관료와 조명한 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2004년에 그 3차 안보 회의 때부터 국방장관이 계속 매년 참석을 했었고요. 네. 그 이번 회의에 우리 참석하신 정경두 그 장관님께서는 그 2세션에서 그 한반도 안보와 그 다음 단계 재하로 연설을 하셨습니다. 네. 그 한반도 비핵화와 그 항구적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그 강력한 의지와 그 노력을 소개하셨고요. 네. 이러면서 이런 관건적 시기에 대화 모멘텀을 잘 유지해야 되고 또 예.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역할을 당부하셨습니다. 아울러 그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긴장 완화와 또 신뢰 구축 노력을 자세히 설명을 하시면서 네. 그 비핵화를 위한 이런 외교적 노력을 그 국방부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공언을 하셨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창출될 그 신 한반도 체제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네. 예, 그 아세안 안보 회의는 크게 뭐 두 가지 회의 형태가 있는데요. 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본회의라고 해서 그 주요국 대표들이 주요 안보 이슈나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회의가 있고요. 또 특별 세션에서는 이제 학자분들이나 또 고위 관료들이 또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서 저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특히 본회의 주제 같은 경우는 그 해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를 선정하는데 네. 뭐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한반도 안보가 선정이 됐고요. 네. 아울러 뭐 우리 학자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새 미중 갈등이 상당히 핫 이슈로 떠올리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셰나한 미 국방장관께서 그 1세션에서 그 인도 태평양 안보에 대한 미국의 비전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고요. 또 예. 8년 만에 또 그 중국의 국방부장도 2011년 이후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네. 그 3세션에서 그 중국과 국제 안보 협력 제하로 또 중국의 입장을 또 발표하는 등 하여튼 그런 상호간의 입장 발표가 네.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 샹글리라 대화는 그 대화 자체나 혹은 그 회의도 중요하지만은 그 계기에 많은 국방장관들과 또 고위 관료들이 오기 때문에 이 계기에 또 많은 양자 회의들이 다양하게 네. 개최됩니다. 서로 사실은 그 나라를 가지 않으면 만나기 힘든 분들이기 네. 때문이죠. 우리 장관님도 이제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를 비롯해서 그 중국, 일본 그리고 또 영국, 뭐 베트남, 싱가포르 예. 등과 양자회를 했고요. 또 나토 국방장관을 만나고 또 EU 대표들과 면담도 하고 또 미 상원 군사위 의원단 면담을 통해서 그 우리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도 설명하고 또 우리 국방 현안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하고 또 양국 간의 국방 교류 협력 분야도 이야기하면서 활발한 네. 그 국방 외교를 펼쳤습니다. 연례 아시아 안보 회의에서 정경두 국방장관님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하셨습니다. 아주 바쁘게 그만큼 활동하셨습니다. 한반도 문제가 또 전 세계의 중요한 안보 이슈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일까요? 핵심 당사국들의 안보 수장들이 대거 이제 참석을 했고 특히 가장 특이했던 부분 뭐 우리가 기대도 했지만 막판까지 불투명했었습니다만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부분은 권 회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요 성과가 있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갖는 의미는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사카 정상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한 회의에 있어서 한일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정말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현재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러한 어떤 계기를 만들었다.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경두 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인접한 우방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긴밀하게 협조하고 공조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부연상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서로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건지 또 관계 개선과 협력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예. 쉽지 않겠죠. 우리 권 교수도 네. 말씀했지만 사실 그 회의장 바깥에서는 가장 큰 관심과 주목을 갖다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었습니다. 네. 예. 사실 그 한일 양측 모두 두 장관께서 이제 아세아 안보 회의에 참석하신다고 했던 만큼 네. 그 동계기에 두 장관께서 꼭 회동하시도록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공감대는 좀 처음부터 있었고요. 사실 두 장관님 간에도 상당히 그렇게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양국 간의 어떤 그 정치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고요. 네. 또 의제나 혹은 회담 형식에 대해서도 사실 막판까지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 이에 따라서 마지막까지 그 실무자들이 비공개로 협의를 해가면서 그 실제 그 장관님 회동 자체도 비공식 회담 형식으로 했었던 네. 겁니다. 무엇보다 그 이번 회담의 성과는 두 장관께서 이번에 이제 회동을 하셨다는 네. 어떤 이런 어려운 어떤 양국 간의 그 정치적 상황에서 했다는 측면인 것 같고요. 그 회담 내내 이제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시면서 그 현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그 양국 간의 어떤 국방 교류 협력을 갖다가 정상화하기 위해서 네. 함께 노력하자는 장관님들 간의 공감대를 확실히 확인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일본 초계기 문제도 뭐 해결된 거는 아니지만은 양 장관께서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 적극 노력하겠다는데 네. 두 분이서 동의를 하셨고 또 이걸 통해서 양국 그 실무자들이 이제 그 협의의 힘이 실무자들의 협의에 이제 힘이 실리게 예. 되었습니다. 사실 한일 간의 그 안보 협력 또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은 그 북한 핵 문제의 대응을 포함해서 또 국제사회의 어떤 초국가적 또 비군사적인 어떤 위험 대응 등에 있어 갖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분야가 상당히 많이 네.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두 장관님의 그 샹글릴라 그 아세아 안보 회의의 어떤 그 회동을 출발로 해가지고 한일 안보 협력 관계를 회복하는 어떤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막판까지 조율이 정말 예, 예. 심각하게 일어났는데 역시 성과가 있습니다. 예, 네. 예. 한일 국방장관이 또 이렇게 중요한 대화를 해줘야 정말 실무자 간에 또 그 디테일한 얘기가 또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 8년 만에 아무래도 미국을 의시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아시아 안보 회의에 참석을 했고 또 중요한 게 7개월 만에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네. 예, 좀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제가 사실은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이 그 아시아 안보 회의와 관련돼 가지고서 중국에서 그 방송 출연을 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서 네. 현장에서 직접 화면을 보면서 했는데 31일 날 분위기하고 6월 1, 2일 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네. 국방부 장관이 중국 측 국방부 장관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5월 31일 날 현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우호적이다. 중국은 굉장히 지금 현 사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원만한 어떤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는데요. 6월 1일 날 본회의가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 물론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에나 한 국방장관 대리인이 상당히 강력한 어조로 중국 측이 요구한 사항도 있고요. 그래가지고서 중국 측 입장도 굉장히 강경한 모습으로 네.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점은 이제 언론에 주목받고 있는 중국 국방부 장관의 8년 만에 언제 네. 뭐 등장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초기 그 샹그리라 대화에는 중국 국방부 장관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요하게는 중국의 어떤 군사적인 행동 그리고 남중국해와 관련된 갈등 같은 문제들이 이 회의에 있어서 주요 의제로 부각되면서 예. 중국이 굉장히 뭐 일종의 코너에 몰린다고 네. 할까요? 그래가지고선 중국에서는 고위층 관료들을 파견하지 않는 모습이 이제 생겨났고요. 예. 그리고 또 당시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산 회의가 있습니다. 향산 회의라고 예. 보통 하거든요. 쌍상 회의라고 하는데 그 회의가 진행되면서 뭐 이런
뭐 국제적인 발언권이라든지 군사 안보에 대한 문제를 굳이 싱가포르 샹그리라 네. 호텔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가지고서 오히려 그쪽에다가 방점을 두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중미 간에 지금 무역, 안보 그리고 북핵 문제와 더불어서 남중국해와 태평양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첨예한 대립을 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중국 측이 굉장히 좀 강한 어떤 제스처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국방부 장관이 8년 만에 등장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근데 그래서 한중 국방장관 회담은 어땠습니까? 네, 한중 국방회담도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한중의 국가 맥락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무래도 북핵 문제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지역 안보 정세라든지 아니면 국방 교류 협력에 상당한 많은 내용이 이제 교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선 나타난 현상을 보게 되면은 양국 간의 군사적인 신뢰라든지 아니면은 해군 공군 간의 직통 통화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요. 그리고 특히 그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뭐 아마 인도 태평양 혹은 남중국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마 한국에서는 재난구호 협조라든지 인도적인 측면에 대한 그런 측면을 강조함으로 인해 가지고선 적어도 이런 입장에서의 미국과 입장은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한중 국방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네. 이제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그리고 한미일 3자 또 국방장관 회담도 열렸습니다. 이제 표현이 이렇더라고요. 같은 듯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부분은 김영지 교수님도 여쭙겠습니다. 표현이 너무 좋은데. 네, 북한의 위협에 대한 평가나 비핵화 방안의 미묘 온도차가 보인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들 뭐 왜 미묘한 온도 차인지는 다 알고 이제 네. 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조금 걱정 어려서 봤던 거는 이 신냉전을 걱정하는 많은 분위기 속에서 한미일의 만남 속에 중국과 이런 긴장 관계를 더 강화시키는 내용들이 오가면 어떨까 했었는데 사실상 뭐 그런 면보다는 북핵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군사적 지원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총론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긴 했었죠. 네. 근데 아무래도 강론에 한해서는 굉장히 많은 미묘한 온도차가 당연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FFVD를 실현할 때까지 제재라는 거를 계속 지속하자는 게 미국과 일본의 입장이고요. 한국은 여러 가지 좀 플렉서블한 입장에 있다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었던 것 같아요. 남북군사 합의 같은 이제 좀 뜨거운 이슈들도 네. 사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죠.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저는 이번에 뭐 괜찮았다고 평가합니다. 네, 일단 한미일 국방장관이 소통을 시작했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권 회장님은 어떻게 또 바라보셨습니까? 미묘한 온도차,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요. 네. 아까 그 한중 국방부장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는데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사실은 그 총론적인 입장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 의사소통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게 네.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같은 듯 다른 목소리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완전한 대북 제재 이루어지기 전까지 해야 된다 하는 면에서는 아주 한 목소리를 또 내줬고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도 언젠가는 지금은 뭐 이란 문제도 있고 러시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시기가 되면은 네. 그 문제를 다시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일본 입장에서도 오는 7월 달에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네. 국민들의 지지율의 10%를 결정한다는 게 일본인 납치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도 조건 없는 일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배려의 네. 목소리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 남북 정상회담과 말씀하신 대로 군사적 신뢰를 갖추기 위해서 네.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소리를 내는 네. 게 너무나 이번에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적 소통 의사는 또 계속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참 쉽지는 않지만 또 이번 그 연례 아시아 안보 회의를 통해서 양자 회담이 정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장관님 되게 분주하셨는데 특별히 의미 있는
양자회담을 좀 꼽아주신다면요. 예, 예. 하여튼 양자회담이 한 7개 정도 열린 네네. 것 같은데요. 뭐 하나하나 양자회담이 다 중요합니다. 네. 왜냐니까 이게 많이 이제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가운데서 양국 간에 이제 서로 중요한 그 현안들이 있는 네. 국가들끼리 이제 선택을 하고 또 사실 시간들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전 준비도 충분히 해야 되고 또 그 실질적인 그 협상 결과나 혹은 그 회담 결과에도 좋은 결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 다 모든 의미 있는 양자지만 뭐 제가 볼 때는 그 파를리 그 프랑스 국방장관과의 면담이 또 회담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프랑스 장관님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루도 안 머무르셨고 거의 뭐 양자를 못했는데 그 시간을 양측에서 잡기 참 힘들었는데요. 그 양측이 꼭 잡아야 되겠다는 시간을 네.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로 해서 겨우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그 지난 5월 7일 날 그 화살머리 고지에서요. 그 프랑스 전사자의 인식표, 그러니까 군번줄이 네.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그 전사자분이 이제 고 이브 그 모알릭 상병이라는 분인데 예. 그 유엔은 그 이전에 그 송환이 됐는데 이제 그 인식표가 우리가 이제 화살머리 고지에서 이제 그 발굴 과정에서 발견이 돼서 네. 이번 그 장관님 오시는 계기에 네. 꼭 전달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그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그거와 함께 또 뭐가 있냐니까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부르키나파소에서 그 프랑스 그 특전사 요원들이 네. 그 인질들을 4명을 구출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예. 한국 그 관광객이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양 장관님이 밤늦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예. 감사도 드리고 또 그런 그 특전사 요원 2명이 희생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그 좀 위로의 말씀도 전했는데 뭐 이번 기회에 직접 만나 뵙고 인식표도 전달을 하고 또 그런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또 전달하는 어떤 그런 좋은 계기가 됐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측면에서 그 많은 그 양자 중에 즉 프랑스와의 그 양자 회담이 특별히 또 의미가 있었다고 뭐 그렇게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이 찍은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이번 회담에서는, 그러니까 회의에서는 정경도 국방장관이 이제 본회의 연설을 아까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제가 이제 앞으로 정부의 또 새로운 100년 비전 아니겠습니까? 예, 예. 신안보, 신한반도 한반도 체제에 대해 예.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예. 어떤 내용이고 국제사회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예. 그 사실 그 신한반도 체제는 그 대통령님께서 그 3.1절 기념사에서 처음 소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반도와 동북아의 기존 질서라는 것이 사실 2차 대전 종전과 동시에 그 동북아에 심어준 어떤 냉전 구조의 상황이었는데 이게 한반도의 이제 완전한 비핵화와 그 항구적인 어떤 평화 정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이런 오랜 시간 고착돼 네. 있는 그런 냉전적 갈등과 분열의 체제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해체할 수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반도 내에 평화, 공존, 협력, 번영의 어떤 그런 그 신질서를 창출하고 그렇게 창출된 신질서가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어떤 번영과 그 평화를 가져올 수 예. 있다. 이게 그 큰 줄기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이후에 앞으로의 그러니까 그 100년의 어떤 그런 비전이자 우리의 청사진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게 이제 점점점 더욱 더 구체화되는 과정에 있고요. 그 이번 그 아시아 안보 회의 연설의 주제가 네. 한반도의 안보와 그 다음 단계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당장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있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비핵화가 되고 예. 또 비핵화를 이루고 난 이후에 우리가 나갈 지향점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소개의 어떤 키워드를 그 신한반도 체제로 저희들이 좀 잡아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크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와 경제라는 그 두 큰 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마지막 우리 전 세계에 남아 있는 마지막 냉전 체제라는 것이 무너지고 나면은 그 이후에 다가올 어떤 그런 평화, 그 다자적인 어떤 그 평화 협력 공동체를 갖다가 우리가 지향할 수 있을 거고 네. 또 남북이 어떤 비핵화 속에서 공동 번영이 이루어지면은 그 번영이 이제 우리가 신남방 체제, 신북방 그 정책 이걸 통해서 또 만들어 나갈 국제적인 번영에 대한 기여를 또 할 수 있는 네. 경제 협력 공동체 이 두 가지의 큰 그 기둥을 가지고 우리 그 신한반도 체제에 대한 그 비전을 설명을 하고 네. 또 이런 설명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이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의 비핵화가 단순히 한반도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그 또 평화와 번영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네. 부분들 갖다가 잘 설명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아주 긍정적이고 또 그 좋은 어떤 반응을 받았다 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그렇죠. 네, 신한반도
체제.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한반도에 완전한 그 비핵화 이루어져야 또 이것이 국제사회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좋은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또 아시아 안보회의 이후에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 대화가 있었는데 지금 예. 회담입니다.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요? 예. 원래 이게 그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지금 6월 3일 날 바로 샹글릴라 그러니까 아시아 안보 회의를 마치고 직후에 이제 두 분이 다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개최됐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아시아 안보 회의나 혹은 ADMM 플러스라 그래서 아세안 뭐 확대 국방장관 회의 계기에 보통 한미일 그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면서 그때 이제 같이 이제 한일 국방장관 회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보통 갖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샤난 국방장관 대행께서 이제 한국을 그 방한한다고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이달 말에 그 트럼프 그 대통령께서 이제 방한을 하시고 네. 또 뭐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정세의 어떤 안정적 관리가 그 중요한 시기에 그 한미 간의 어떤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네. 시기에 그 적절한 어떤 방안이었고 또 다양한 또 현안들을 협의했습니다. 그 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회담 때 우리가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한 협의를 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그 한미 간의 어떤 그 외교적인 노력 그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갖다가 국방 차원에서 또 지속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거에 대해서 재확인을 하고 또 그 프리덤 가이든 연습을 종료하지 않았습니까? 그 종료에 대해서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대신에 이제 후반기에는 그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기본 운용 능력 검증에 중점을 둔 예. 그 훈련을 후반기에는 하겠다. 이걸 위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이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특히 그 미래 연합군 사령관 겸직 관련돼서 네. 이제 그 양국 그 동맹의 결정으로 이제 승인을 한 것이 그 합참 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그 별도의 그 한국군 사성 장성을 갖다 임명하는 걸로 그 두 장관께서 이제 승인을 하셨고 네. 또 그 연합사 본부 이전 문제와 관련돼서도 그 험프리스 기지로 네. 이전하는 걸 그 동맹의 결정으로 승인하는 등 굉장히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결정들을 했었습니다. 네, 전작권 전환과 관련 게 또 가장 예, 키 예. 이슈가 되지 키 않았나 이슈죠. 싶습니다. 예, 예.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1일 미 국방부가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보면 북한을 불량 국가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현상 타파 세력과 의회 세력으로 지목하면서 북한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안보 위협으로 꼽았는데요. 북한 그리고 지렛대 역할을 해줄 중국과 러시아를 너무 자극하는 건 아닌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 교수님? 네. 이 예, 말로만 뭐, 보면 상당히 자극적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국방부 문서이기 때문에 네. 가장 보수적으로 아마 써줘야 되는 건 변치 않을 겁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북한, 이란, 뭐 IS는 중국, 러시아와 함께 계속 위협으로 들어가겠죠. 전에 리비아나 이런 나라들이 들어갔듯이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우려의 대상은 아닌데 실제 정 교수님께서 오늘 강조 많이 하셨던 네.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미국의 태도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강화되는 것들을 모두 느끼면서 미중 패권에 대해서 한반도가 어떤 운명을 개척해야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건 트럼프 2기가 만약 달성이 되면 러시아에 대한 정책이 더 이상 러시아 스캔들에서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러시아와 북한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플러스가 될 것이냐라는 면에서 미국이 아마 보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면들이 아마 전략적 변화의 유일한 가능성이 아닐까 싶고요. 만약 이대로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가 계속 강화된다면 정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한반도에게는 굉장히 선택을 강요받는 네. 스피드업 스트랩으로 들어갈 국면이 큽니다.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어요. 정가림 교수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저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래도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문건이다 보니까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 5월 그 태평양 사령부가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개편이 됐거든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하게는 국방부 측면에서 하나의 목표와 목적을
먼저 제시를 해야지 관련 사항들이 이제 또 정리가 되시고 그리고 새로 수립이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요번에 어떤 이런 보고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규정상의 내용에 있어서는 과거보다는 좀 확대된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네. 한국, 일본, 다른 동맹국가 그리고 우방국에 대한 위협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가 과거에는 상당히 좀 과소평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2017년 그 말에 있었던 6차 핵실험 이후 재확인 과정에서 약 24만 톤이라든지 그런 규모가 굉장히 큰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지금 재확인되면서 북핵의 문제가 다시 언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러그 스테이트, 불량 국가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부시 행정부 때 쓰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피보트 아시아라는 과정 그리고 아시아로 회기라든지 전략적 인내를 지향했던 오바마 정부에서는 그 용어를 잘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걸 쓴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핵의 위협 그리고 중국이 남태평양과 그 남중국해에서 전개하고 있는 각종 그 군사적인 행위들이 결국은 미국, 일본 그리고 호주, 인도 그리고 미국을 위시로 한 우방국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그리고 현상 타파하는 요지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 자체가 저는 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 그리고 항상 안보라는 거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이런 것이 정확한 안보 체계와 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봅니다. 네, 그렇군요. 주변 국가의 긴밀한 협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중의 그러니까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단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가 있는데 또 미국과 중국 간에 또 남중국해 문제도 있습니다. 또 미중 무역 문제도 점점 전쟁으로란 표현까지 쓰는 정도인데 우리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대미 의존이 불가피했고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대중 의존이 또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택지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전략적인 모호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시간을 좀 연장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지금 상황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금 비단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무역 전쟁 그리고 기술 전쟁 그리고 금융 전쟁에서 군사 안보적인 측면까지도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적어도 동맹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동맹이라는 것은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동맹의 관계라는 것은 제3의 어떤 피해에 의해서 동맹국이었던 국가가 자동 개입을 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적어도 안보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동맹 관계가 실현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속칭 동맹에 대한 어떤 경고성이 입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결국은 현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지역적인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A냐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분명히 일도 양단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가 좀 난감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라든지 중국에 역제안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역제안.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의 한국을 가지고 무게를 재고 담금질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국제사회의 북한이 위상이라는 거가 한국의 위상이라는 건 정반대 입장에 서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미국의 압력 같은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한국이 가끔은 좀 수용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강압적이고 아주 좀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평화 공존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의 지속을 위한 미국의 어떤 메시지는 어떤 것이냐. 물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건 FFVD라든지 CVID의 내용이 있지만 그것은 비핵화 제거의 문제고 비핵화 제거 이후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그 현실 가능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좀 토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지속적인 외교 활동과 국제사회 호소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9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3국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이후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외교 일정이 빡빡합니다.
숨가쁜 일정만큼 알찬 성과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정말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권 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찬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과는 역시 씨를 뿌리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 또 그걸 또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지금 북유럽을 비롯한 많은 그 정상회담의 노력들이 이제 씨를 뿌리는 노력인데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본다면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미중 신 경쟁 시대가 사실은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인도 태평양 전략도 사실은 개념이 모호했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되면서 이러한 우리에게 양자택일의 어떤 선택이 있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세안에서 이제 23일 날 방콕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독자적인 인도 태평양 선언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 태평양 전략을 수용하면서 1대1로를 같이 포용한다. 네. 제가 볼 때는 아주 굉장히 그 독특한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외교도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는 네. 내용이 돼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미 저희는 신경제 공동체, 구체적으로 신북방 정책 그리고 신남방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컨텐츠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어떤 씨를 뿌릴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그 가장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게 오사카 G20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이 회의에 과연 저희가 어떻게 임하고 그리고 그 후속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미중의 이런 무역 전쟁 속에서 우리 새우 등 터지는 것이 아니라 돌고래의 명민 전략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런 면에서 북유럽을 가시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아요. 뭐 냉전 기억하시는 분들 헬싱키 프로세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경로 오전송이라고 해서 거기서 시작된 게 나중에 냉전 해체로 기여했다. 뭐 이런 연구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보기엔 헬싱키라든가 뭐 오슬로 선언 하신 거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런 노력들이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네. 어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옵션들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이런 모습도 굉장히 좋고요. 사실 북한의 현재 방향은 큰 방향은 경제 개발과 여러 가지 국제사회 편입을 위한 노력은 변치 않았다고 봅니다. 예. 김정일과 김정은 뭔가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 면들을 순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이런 오슬로 선언들이 네. 잘 포용돼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 국제협력 국장님도 바쁘시겠지만 더 많이 나가셔서 더 많은 그런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신한반도 체제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평화 협력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김 교수님, 북미 간에 지금 양보 없는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즉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쉽지 않죠. 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네. 이런 싸움 아닙니까? 비핵화가 먼저냐, 그렇죠? 아니면 북미 간의 신뢰. 이게 동양 문화, 서양 문화 차이로 보는 학자분들도 많이 있지요. 서양에서는 아무래도 컨트랙이 중요하고요. 리튼 다큐멘트죠. 동양 문화에서는 아무래도 친구가 먼저 된 다음에 그다음 네. 여러 가지를 이런 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싱가포르 회담 1년 지났습니다. 저희가 돌아보면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해서 그렇지 더 이상 뭐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전쟁 위기설, 미군 가족들이 철수를 한다거나 니오 작전에 관한 얘기들이 나올 정도의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언론이 뭐 다 잘 하고 계시지만 네. 그날 토픽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뭐 폼페이오, 볼튼이 어떤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면 바로 대서특필을 하는 경향이 있고 얼마 전에 특정 언론사의 숙청설도 나왔었잖아요. 이제 오보로 판명이 됐지만 큰 줄기를 보고 가다 보면 트럼프 대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선 데모크라틱 내셔널 컨벤션이 7월에 있습니다. 라이벌이 그때 당선이 되고요. 1, 2월엔 슈퍼 튜스데이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연말에
북미 회담이 재선에 기여가 된다면 그때 할 것 같고요. 만약 문제점은 북미 카드가 없어도 재선이 확실시되는 순간이 오면 이 북미 카드를 저는 2기로 넘길 수도 있다고 네. 봅니다. 그거는 저희 한반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반가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2기로 넘겨져야 될 상황이 올 것 같으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남북 관계를 통해서 이걸 좀 견인해야 되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국장님 덧붙일 거 있으십니까? 예, 지난 6월 10일 날 대통령님께서 이제 핀란드 대통령님과 정상회담을 하시면서 네. 하신 말씀이 대화의 모멘텀 유지가 중요하다. 또 이와 함께 남북과 또 북미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대화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예. 이처럼 우리의 어떤 역할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이제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비핵화 대화를 가능한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이제 북한이 비핵화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네. 어떤 그런 확신, 또 하나는 비핵화를 하게 되면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이 확신 두 가지를 심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희일비하지 않고 네. 국제사회가 공조하는 것, 즉 팀플레이를 하는 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약간 축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핵화라는 고울을 넣기 위해서 이제 미국과 이런 국가들이 이제 공격에 나선다면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의 믿을 역할들을 하고 네. 또 많은 국제사회가 또 비핵화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수비의 역할을 튼튼히 하는 게 중요할 네. 거고요. 부처 차원에서는 또 통일부와 같이 또 적극적인 어떤 그런 비핵화에 대한 어떤 혹은 남북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예. 팀이 있을 거고 또 외교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팀이 있을 거고 또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또 튼튼한 국방을 하고 또 그런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그런 팀 플레이를 국제적 차원에서 또 국가적 차원에서 또 부처 차원에서 해나간다면은 아마 지금의 어떤 그런 상황을 갖다 전환시키고 이제 진정한 어떤 하나의 어떤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국장님 정말 우리 역할에 대해서 팀 플레이를 이렇게 비유해 주신 게 너무 정말 설명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 공조 강화 필요한데 그래서요, 김 교수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한미 동맹을 계속 잘 유지하면서 또 우리의 주도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결국 이제 비핵화 모멘텀을 만드는 겁니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 사실 한미동맹과 남북관계를 대척점으로 놓는 담론이 지난 수십 년간 있었잖아요. 남북관계 증진은 한미동맹의 이견이 있고 진보정부에서는 한미동맹에 뭔가 파열음이 나올 것이다라는 게 반복됐던 지난날의 담론의 역사였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새로운 담론으로 교체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남북관계가 한미동맹 이완이 아니라 남북관계는 한미동맹 강화일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미국은 사실 중국 견제를 위한 여러 가지 동북아 질서 개편 속에서 북한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너무 낙천적인 그림으로만 그들을 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중국과 1대1로 뭐 편입 문제라든가 민감한 뉴스들 여러 가지 잘못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미국의 입장을 배려하고 미국 입장에서 사실 두 개의 한국이나 하나의 한국이나 본인들한테는 엄청난 득이 되는 건 따로 없습니다. 네. 그들이 보고 있는 건 동북아에서 그들의 패권이 유지되느냐를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한미 간의 비공개 회담 때는 좀 그런 부분을 배려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오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미국 내에서 나오는 남북관계 증진이 한국의 미국 어떤 클럽에서 이탈이 아니라는 예. 불안감을 없애겠죠. 이런 부분들 아마 이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잘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북핵 외교하면 또 빠뜨릴 수 없는 국가 중국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 또 방북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실현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북핵 어떤 모멘텀을 끌어내기 위한 중국의 어떤 카드가 따로 있는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G20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한번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또 그 후에 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과정에서 오가는 내용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방한을 했을 경우에는 판문점에 못 갔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네. 아마 이번에 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게 되면 분명한 메시지는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중국이 이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탠스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맥락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은 대북 제재 결의안에 있어서도 중국이 이제 동참을 했고 그리고 또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서도 중국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네. 다만
속칭 우리가 얘기하는 북한의 어떤 인도주의적인 차원이라든지 그리고 후속 작업 그리고 동시 그리고 병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라는 데한 그런 구체화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그다지 많지 않다. 오히려 중미 무역, 기술 그리고 금융 전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선택의 문제를 우리한테 강요할 그런 공산이 오히려 더 크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공동 번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바람과 조언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듣고 가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예, 아까 국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하셨죠. 공동 팀플레이 굉장히 네.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 대미 공공외교입니다. 저희 정 교수님 그리고 권 회장님 같은 유명한 전문가분들이 워싱턴이라든가 이런 곳에 자주 가셔서 이런 한반도의 정책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뭐 계략에 휘말린다든가 그런 식의 어떤 이상주의 정책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북한 붕괴론이라든가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성공적이지 못했던 교훈을 딛고 선택한 정책의 옵션이라는 걸 굉장히 같이 공조할 필요가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국장님께 이제 부탁드리는 건데 저희 서울 안보대화 이제 아마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이거를 굉장히 또 키울 필요가 있어요. 저희 지금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사실 아시아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근데 세계적인 연구소가 이런 좋은 대화회장을 만들어서 CSIS의 모델이었죠. IIS가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듯이 우리가 뭐 그걸 모태로 서울 안보대화를 네. 만들어서 지금 사실 우리는 한반도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니까 예. 이제 비핵화 문제가 잘 진행이 된다면 북한의 인민무력장이라든가 총정치국장이 서울 안보대화에 오고 또 평양 안보대화를 우리가 같이 그들하고 열고 이럴 수 있는 장애 무대. 그 한반도 문제는 최소한 서울 안보대화가 끌고 가야 된다. 네. 샹그릴라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눈이 예. 서울 안보대화에 집중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희 국장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고려하는 네, 겁니다. 서울 안보대화는 9월을 이제 개최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권 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돌파구. 저는 뭐 돌파구는 이미 시작이 됐다.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아시아 안보 회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경두 국방장관이 전략적 의사소통의 그 한 중심에서 그 돌파구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국민적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한일 정상회담, 한일 국방장관 회담 말씀하셨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이화야 방위 대신을 해임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일각에서 있지만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일본 국민들은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고 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국민들의 그 공감대를 바로 보고 함께 이끌어 나가는 노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는 뭐 아주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 한국국방외교협회가 작년 5월 달에 발족이 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무관으로 아니면 PKO 파견으로 국제적인 어떤 경험을 가진 인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팀 플레이가 돼서 작은 힘이지만 네.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네. 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좀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 부탁이 많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게 역시 사람입니다. 모든 나라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방 외교라는 게 훨씬 더 그 영역이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국방 외교를 총괄하는 뭐 그래서 차관급이라든지 이런 그 헤드를 좀 만들어서 네. 국방 외교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인재들을 좀 계속해서 네.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인 네.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국방 외교의 중요성 그리고 인재 양성까지 또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교수님도 말씀해 주세요. 네, 앞에 두 분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서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시대 국제관계에 있어서 시대의 주제라고 하는 거는 평화 발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화 발전이라는 것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로 지금 여러 군데 얘기가 있지만 한반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어떤 시각도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라든지 평화 발전의 항구적인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중재 역할을 하거나 중간자 네. 역할을 했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주도적인 주체는 북한과 미국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사자고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이 먼저 나타나야 된다. 아까 전에 안보 대화에 있어서 서울 안보 대화에 있어서도 주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주제를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선도적인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된다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한반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이라는 것은 항상 미국의 주장 다음에 나오거나 북한의 논의 다음에 나온다라는 거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대의 주제 그리고 한반도의 어떤 내용 그리고 이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부분과 지향하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네. 구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장님 마지막 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하노이 회담의 결실이 있었으면은 또 엄청난 또 진전이 있었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그 회담 때 뭔가 우리가 또 기초를 굉장히 다질 수 있는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을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장관님도 그 아세아 안보 회의에서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절대 그 좌절하거나 낙담할 시기가 아니고 네. 지금이야말로 이제 뭐 역할들을 갖다가 각 국제사회나 우리나 혹은 그 부처나 어떤 모두가 그 맡은 바 역할을 갖다가 예. 그 다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관건적인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내년이 이제 6.25 그 70주년 발발 70주년 되지 않습니까? 지난 70년간의 어떤 그런 시기와 그 최근 1년 반 동안의 시기를 비교해 보면은 정말 그 1년 반 동안 이루어 놓은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과는 굉장히 대단한 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그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굳은 의지와 또 그 변화를 위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북한을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그 비핵화 대화가 이제 실질적으로 재개된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어떤 새로운 차원의 어떤 네. 그런 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1년 후 이맘때가 이제 6월 25일 경이 되면 이제 70주년이 되는데 그때는 또 그 아주 다른 또 그 안보 환경을 한번 아주 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안보 환경으로의 발전을 한번 기대하면서 열심히 해보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들 제가 가슴에 새기겠고 특히 그 서울 안보 대화는 한번 또 저기 불러주시면은 저희들이 또 한번 토론할 수 있는 또 기회도 네.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그 국방부 내에도 국방 외교가 중요한 만큼 네. 그 국방 외교를 담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국방부 내 인재들도 더욱더 많이 기르고 또 활성화 또 국방 외교를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또 국방부 차원에서 저도 미력 하나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착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 저는 이거를 교착된으로 안 하고 좀 일시 중단 아니겠습니까? 또 회담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과 해법을 저희가 논의해 봤는데요. 어쨌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도움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향한 대한민국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국민의 성원과 지지 그리고 정부의 확고한 의지로 돌파해 나가길 기대해 보면서 국방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